민법, 이제 소멸시효 저당권 불법 행위할 건데 그냥 소멸시효 먼저 보겠습니다. 자,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면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고요. 이제 권리 위에 잠자한 자 보호하지 않음, 이게 요 소리랑 똑같습니다. 이제 권리가 있지만 이걸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소멸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법률 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왜냐? 하도 시일이 지나서 이제 양쪽 다 둘 다 이 권리를 까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너 이거 나한테 돈 빚진 거 있다 갚아라 이러면은 너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법률 관계 안정을 위한 거고, 장기간 경과로 인한 증거 보정 곤란 방지. 이제 그 서류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쌓이겠죠. 그럼 옛날에 있는 서류는 당연히 이제 증거도 그 보관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거부터 삭제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보정 곤란 방지. 요거 때문에 소멸시효가 있는 거예요. 자,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일 것. 그 다음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권리 불행사, 법정기관의 경과, 시효 완성의 원흉. 자,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의 원흉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원흉이 뭐냐? 이제 원흉은 자신의 주장 또는 뭐 법률 이익을 위해서 이제 사실관계를 다른 곳에서 이제 끌어다 쓰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원칙은 이제 재산권, 뭐 민법 제 162호인데 소멸시효에 적용 안 되는 권리가 이제 소유권, 물권적 청구권, 친족권, 상속권 요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 내가 소유했는데 너 5년만 소유할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소멸시효 적용이 안 되는 권리예요. 소유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소유권의 기한, 채권적 청구권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에서 바로 나올 거고요. 자, 소멸시효 기간이 있어요. 일반 채권은 10년 정도인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어요. 이게 뭐냐? 의사 치료비, 공사대금, 변호사 보수, 생산자, 상인 채권들이 이런 게 해당돼요. 근데 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진료 종료시마다 시효가 진행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감기를 진료받죠. 아니면 뭐 골절이 됐어요. 골절이 돼서 감기 말고 입원을 했다. 그러면 입원 종료 시점, 종료 후 이제 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있는데 이거는 여관 숙박료, 음식료, 연예인 임금 등입니다. 자, 여관 숙박료는 당연히 뭐 1년 안에 내야 될 거고 음식료도 먹고 소멸하는 거기 때문에 1년이란 건 짐작이 가능하죠. 근데 연예인 임금이 왜 1년이냐면 연예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프리랜서랑 같은 개념이에요. 프리랜서에다가 그 연예인들이 소득이 일정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연예인 임금이 이제 소멸된다. 요거예요.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자, 그리고 법률상장이랑 사실상 차이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소멸시효를 진행되지 않은 거거든요. 자, 법률상장에는 법률 규정이나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자체 문제가 아니라 규정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서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 사유일 때,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권리를 당연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없는 취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장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는 마련돼 있으나 채권자 개인의 사정으로 권리 행사가 실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일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왜냐? 아니 법률적으로 인정해줬는데 어차피 네 사정이지 않냐? 요겁니다. 자, 판례 핵심은 이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권을 행사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법률상 장애예요. 그리고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는 이제 부당이득 발생할 시 즉시 행사 가능하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되고요. 하자담보 손해배상은 이제 목적물을 내가 인도받아야지 여기서 하자가 있거나 체크가 가능하죠. 그래서 목적물 인도 시부터 그 시효 진행합니다. 그리고 임치물 반환 청구권은 이제 임차관계 계약 종료 시점에 이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약 종료되기 전에 달라 하는 건 당연히 이상하죠. 그리고 공탁급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공탁급 지급 청구권은 이제 공탁일을 기점으로 시효가 진행돼요. 그래서 채권자가 공탁 사실을 몰라서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끝났으면은 국고한테 환속됩니다. 국고로 환속되고 자 민법 167 당사자의 주장 필요 법원이 직권적으로 판단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요. 완성되었는데 이 채권자가 완성된 걸 모르고 법원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법원은 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이 나 소멸시효 완성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원형권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받은 사람 당연히 뭐 채무자, 보증인, 뭐 물상 보증인, 후순위 담보권자 등이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채권이 이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 그래야 내가 뭐 배당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자, 시효 이익의 포기, 시효 완성 후 가능. 이것도 의사가 필요해요. 시효 완성 전에 이제 나는 이 권리 포기할게. 이거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돼야지 나 소멸시효 이익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가 가능해요. 왜냐? 소멸시효는 자동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소멸시효 중단 같은 경우는 뭐 청구를 받거나 압류 가처분이 됐거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이때 잠시 중단합니다. 왜냐? 요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하면은 이게 실제로는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압류를 안 받은 상태로 돌아간 건데 이미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됐다 안 갚을래 하면은 채권자만 손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어차피 얘는 알고 주장을 했구나. 기간이 지나지 않았던 걸 알고 주장을 했구나 하면서 잠시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상 청구.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지급 명령을 하거나 뭐 파산 신청을 하거나 배상 명령 신청 등이 있습니다. 불인정할 경우에는 뭐 형사 고소나 형사 재판을 가는 거죠. 자, 알지? 재판상 청구가 아닌 경우에는 형사 고소나 형사 재판이에요. 형사 고소는 민법상의 재판상 청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민법이 아니라 뭐 헌법상 재판상 청구나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민법 과목이기 때문에 뭐 형사 고소가 뭐 재판상 청구다 하면은 틀린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채무 승인. 채무 승인의 의의는 채무 존재를 인정하기 위해서 승인하는 거였고요. 관념의 통지.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으로 우리가 통지를 인정해야 된다. 요거고요. 특화에서는 필요 없어요. 당연히 이제 뭐 이런 채무가 이런 효과를 가졌습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채권 원인을 특정하는 것도 불필요해요. 이미 있는 채무이기 때문에
채무 승인은 채무 존재 인정이면 족하다.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장래 채권 승인이랑 검사 진술이랑 뭐 이행 인수인의 승인 등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장래에 발생될 것 같은 채권을 승인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안 들었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빚진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후에 뭐 이제 채무를 빌리거나 그러면은 이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 승인만 한 것 가지고는 채무 승인이 아니고요.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 인수인의 승인도 채무 승인이 아니에요. 이행 인수인은 단지 내가 이행을 대리해주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인한다 해서 채무 승인을 인정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인수인의 채무 승인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지 않는다. 시효 중단 효력. 중단 사유 종료 후 새로 시효가 진행되고요. 자, 부진정 연대 채무와 시효.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시효 중단의 효과는 이제 내가 뭐 채권이 있으니까 받으려고 뭐 고소를 했겠죠. 그래서 뭐 가압류를 넣었어요. 압류 신청을 했는데 요게 이때 압류 당했을 때 잠시 중단했다가 압류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요때부터 소멸시효가 계속되는데 요 전에 있던 기간을 이렇게 플러스하는 게 아니라 여기 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이미 나는 이 채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채권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왜냐면 받으려고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전 것까지 포함해서 소멸시효가 진행되면 너무 짧게 끝나겠죠. 그러면은 채무자가 돈 안 주고 뻗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진행됩니다. 자, 부진정 연대 채무란 무엇이냐? 자, 같은 채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연대해서 채무 지는 거. 연대하여 갚는 것. 자, 그래서 어차피 근데 같은 채무를 모르는 사람들이 갚는 거기 때문에 한 채무자가 시효 중단을 해도 다른 채무자에겐 영향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진정 연대 채무에서는 채무자 사이에 시효 중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보증채무와 시효. 보증채무는 부정성이 있어요. 부정성이 뭐냐? 독립적인 권리가 아니라 주된 권리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종속적인 특성이 있고 주채무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왜냐? 독립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항명과 시효.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과 동시 이행 관계에서 목적물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 임대인의 건물 반환 청구권 시효가 진행하지 않아요. 왜냐? 임차인이 이 보증금 반환이랑 그 목적물 반환이 동시 이행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돈 주면은 목적물 돌려주겠다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인이 건물 반환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도 안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제척기간이랑 소멸시효가 있는데 제척기간은 이제 법에서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정해준 거고요. 이제 소멸시효는 이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하는 제도예요. 얘는 자동 종료. 제척기간은 법에서 정해진 시점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척기간은 중단이 없어요.
그리고 정지도 없고 원형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직권 판단 당연히 제척 기간은 가능해야겠죠. 소멸시효는 직권 판단이 불가능하고 원형이 필요하고 정지도 있고 중단도 있어요.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이것도 한번 핵심 요약 포인트 읽어보시면 돼요. 안기문전 남번 이런 것도 다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 1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멸시효는 기산일은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가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의사 치료 측권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기계인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필요한 비용의 이행이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맞죠?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입원 치료 중에 환자에 대하여 치료비를 청구함에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퇴원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장기 입원자들은 중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죠. 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침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차인이 임차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임차계약이 성립한 임차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바뀌었죠? 왜냐? 이 임치계약 해지했을 때 임침을 반환 청구권은 동시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돈을 받았을 때 자, 그리고 4번.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권리의 내용, 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맞죠? 그다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부당이득 채권이 발생할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것도 맞죠. 자, 2번.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연예인의 임금 채권은 1년이라고 했죠. 맞고 채권의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영업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소멸시효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그와 같은 소멸시효 중단이나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는 사고를 속용하는 영업 양수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따지면은 이제 자 보면은 채권자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뒤 소를 제기했죠. 그러면 이 영업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한 거기 때문에 영업 양수인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양도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다음 D그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잉여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공탁급 지급 청구권은 공탁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채무자가 경매 진행 사실 및 잉여금이 존재에 관하여 사실상 알지 못하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진행되는 거 맞죠? 채무 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채무 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불리의 채권이 시효가 완성이 되어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 시점 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이라면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권 및 이에 기하여 원산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자, 보면은 지금 채무불이행 해제에 따른 의사표시 당시에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죠. 그러면 회복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것도 틀렸어요. 자, 그 다음 디귿.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이것도 맞죠? 보면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죠. 그리고 위 채권자가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 중단 효력은 추심 채권자에게도 미친다. 자, 지금 단지 그냥 선후 불모가 채무자가 먼저 3채무자에게 소송하고 그 다음 채권자가 이 제3채무자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죠. 그러면 어차피 먼저 한 그 소송이 있기 때문에 이미 똑같은 채권이면 그때 소멸시효가 잠시 중단됩니다. 이것도 맞는 소리예요. 답 4번. 자, 3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진정 연대 채무에서 채무자 1인에 대한 재판상 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 이익의 포기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맞죠? 후순위 담보권자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면 담보권의 순위가 상승하고 이에 따라 피담보 채권에 대한 배당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피담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죠. 보증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그 경우에는 시효 완성 사실로서 주채무가 죄송해요. 2번 틀렸네요. 자, 위에 거 이 부분을 지워야 됩니다.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 우순위 담보권자는 시효 이익 자, 그래서 이번 순위 담보권자는 단지 배당액이 증가가 아니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후순위 담보권자가 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이거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면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침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이제 임치물이 수취인에게 인도될 때부터 진행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할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죠.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 항변권을 근거로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맞죠? 4번. 자,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 승인이나 시효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 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맞죠? 채무자가 권리 등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발생 원인을 특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죠. 맞죠?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의 물건의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물적 유한 책임을 지고 있어. 그 피담보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맞죠? 또한 물상보증인은 피담보 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이행 절차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기각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 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이 소멸시 완성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상보증인이 제기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서 물상보증이 재판을 제기했고 채권자는 청구 기각 판결을 구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가 되려면 이제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일 경우 그럴 때 해당되기 때문에 2번은 아니에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형사소송은 쭉 읽고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 사무로서 승인 의사 표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없다. 이 내용 보면은 고소하거나 고소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형사소송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재판을 청구를 볼 수 없고 피해자 진술 조소는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공신력이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재 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것을 볼 수 없다. 4번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더라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 승인을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맞죠? 그냥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채무 승인 효력은 시효 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인수인이 채무자 승인을 하더라도 효과 없다 요 소리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은 소멸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현동하지 아니한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5번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있어서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면 이거는 사실상 장의사유죠. 맞고 체납 처분에 의한
아니지. 사실상의 장애가 아니라 지금 계약을 했는데 목적물이 완곡되지 않아서 법률상 장애입니다. 답 1번이고 그럼 체납 처분에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가 중단된 경우에 압류에 의한 체납처분 절차가 채권 추심 등으로 종료된 때뿐만 아니라 피압류 채권이 기본 계약관계의 해지 실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함으로써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을 때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봐야 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된다. 자, 4번도 읽어보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채무 승인은 시효 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차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지만 이에 반해 시효 완성 후 시효 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다. 이게 뭔 소리냐? 이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은 이 채무가 지금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채무자가 시효 완성도 안 되는데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건 맞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소멸시효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제한 능력자는 이제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법정 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 대리인이 취임할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자, 제한 능력자는 예를 들면 미성년자 이럴 경우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번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2번 기타 재요금이 체납될 시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치료비 채무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거 너무 당연한 사실이죠. 6번 제척기간. 자, 제척기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같이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맞죠? 제척기간이 도가한지 여부는 이제 직권조사 사항이죠. 왜냐면 제척기간은 법원에서 이제 정해준 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당연히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되고 소멸시효가 일정 기간의 경과와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권리 소멸 효과를 가져오는 것과 달리 제척기간은 그 기간 경과 자체만으로 곧 권리 소멸이고 왜냐면 법에서 이제 법정에서 이때까지 네가 청구해서 받아내라라고 정해졌는데 만약 권리 주장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만약 권리 주장을 했는데도 못 받았으면 당연히 그거는 뭐 재소송이나 뭐 할 수 있겠죠. 4번 제척기간의 진행 가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할 때 이거는 소멸시효죠. 이건 소멸시효입니다. 자, 제척기간의 진행 가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할 때이나 기산점이 이제 출발 시점이란 거죠. 근데 당사자 사이끼리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당연히 제척기간은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지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10년 된 날이 아니라 행사를 행사 행사를 할 수 있는 때까지지 10년이 된 날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약정 기한만 이게 제척. 채권의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에 그치는 행위이므로 그것만으로 제척기간의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맞죠? 자, 그 다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단어 간단히 정리하면 저당권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점유 이전 없이 담보로 하여 채권을 담보하고 채무 불이행 시 그 부동산을 경매하여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 물건이에요. 자, 특징은 점유 이전 없고 우선 변제권 있고 담보 물건이란 소리고 근저당권, 이 저당권이랑 근저당권 차이는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장래의 불특정 채권을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에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이제 얘는 저당권 같은 경우는 뭐 주택담보대출. 이제 2주택을 사기 위해 2주택을 담보를 걸고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당권을 못 갚으면은 이 부동산 경매를 시켜서 그 경매 대금에서 이제 주는 거고 근저당권은 이제 장래 불특정 채권 예를 들면 이제 뭐 마이너스 통장은 내가 쓴 만큼 채무가 쌓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엔 파산을 했어요. 파산 하면은 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거예요. 특징은 장래 채권까지 담보를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내가 빚지진 않았지만 미래 빚질 것까지 담보를 해서 대출받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 최고액이 존재해요. 왜냐면 무한정으로 빌려줄 순 없으니까. 그리고 채권 확정 전까지 채권이 증감됩니다. 자, 그다음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은 근저당권에서 담보되는 채권의 최대 한도예요. 그러니까 담보가 원금도 있겠고 이자도 있겠고 지원 손해금도 있고 위약금도 있고 실행 비용도 있고 여기에 다 포함돼서 채권의 최대 한도다. 자, 그다음 피담보 채권. 이 저당권 또는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말하고 대출이나 뭐 매매대금 채권이겠죠. 그다음에 채권 확정. 근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더 이상 증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 대출을 최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경매 신청을 하거나 파산, 거래 종료되거나 당사자 합의나 존속기간 도래. 공동조당은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의 전환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각 부동산이 채권 전액을 담보로 잡히는 거죠. 공동근저당. 근저당권이 여러 부동산의 공동으로 설정된 경우 배당 시 공동조당 법리를 적용합니다. 누적된 근저당권.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의 개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적된 근저당권이라서 공동저당이 아니고 자, 이거는 근저당권이 아파트에 이렇게 설정된 거예요. 왜냐면 이 빚이 아파트 하나를 잡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누적된 근저당권은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자, 이것까진 비슷한 소리가 들리는데 개별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설정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를 빌리기 위함이었다. 요런 뜻입니다. 그리고 채권 최고액 누적 담보다
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의 담보 물건을 설정한 자. 특징은 채무 없고 담보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보증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 이 채무자가 담보를 못 갚으면 자기 재산이 뺏겨요. 물론 자기 재산에서 이제 취득한 만큼 채무자가 갚으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걸 지킬 사람이 누가 되겠습니까? 재산 취득자. 담보권 설정 후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뭐 매매했거나 상속했거나 증여. 물상대위. 담보 목적물이 멸실 수용된 경우 대체물의 담보권 효력이 미치는 것. 자, 보험금이나 뭐 수용 보상금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금이나 수용 보상금이 있었는데 이제 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국가에서 이 땅 사업해야 되니까 내놔 하고 돈을 준 거예요. 여기 담보 잡혀있던 사람들이 다 갑자기 없어지니까 그럼 나 채무 안 갚아도 돼? 이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니까 요 대체물에 이 담보권의 효력이 미친다 요 소리입니다. 요건은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 그러니까 이미 인도시키면 돈 빼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용 보상금 대신 받는 겁니다. 자, 일괄 경매. 토지의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 자, 저당권 핵심 정리도 한번 볼게요. 자, 무종성.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 존재. 판례는 뭐 채권 소멸 시 저당권도 소멸한다. 그리고 수반성이 있어요. 채권 양도 시 저당권도 함께 이전.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하여 양도 불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가분성. 채권 전액 변제까지 목적물 전체가 담보. 채권이 일부 변제되어도 저당권은 존속합니다. 당연한 소리겠죠? 물상 대위권. 담보 목적물이 대체물에도 효력이 있다. 보험금 보상금이 있고 저당권의 효력 범위. 저당권 효력은 다음에도 미친다. 종물, 뭐 부합물, 종된 권리에도 미치고 건물 저당권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도 효력이 있어요. 얘는 지상권은 건물 존립의 필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왜냐면 지상권이 없으면 만약에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도 토지 주인이 이거 건물 철거해라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어요. 필수적입니다. 자, 저당권의 방해 배제 청구권이 있어요.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교환 가치 지배권을 가지는데 저당물 훼손을 하거나 철거하거나 가치 하락 행위를 하면은 방해 배제 청구가 가능해요. 채무 불이행 전에도 방해 배제 청구가 가능해요. 왜냐? 나한테 채무가 있는데 맘대로 그 손해를 입힐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공동저당. 수개의 부동산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는 거고요. 특징은 각 부동산이 채권 전액을 담보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채무 부동산이랑 물상 보증인 부동산인데 이걸 동시배당할 때 동시배당 적용하나? 이게 뭔 소리냐? 나중에 문제에서 나올 건데 아니 물상 보증인은 보증만 해주고 자기 부동산 뺏기는 거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포함해서 배당이 됐을 때 물상 보증인 지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동시 배당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경매해서 배당을 나눠줘요. 그리고 부족할 때 물상 보증인 부동산을 경매시켜서 남은 돈으로 배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 배당을 적용 안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물상 보증인의 담보권 실행 시 구상권이랑 변제자 대위권이 있는데 구상권 범위는 부동산 시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구상권이 그건데
이제 말로 나한테 돈 달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권리가 있대도. 자, 근저당권 특징. 근저당권 특징은 장래 채권을 담보하는 거고, 채권 최고액이 존재해야 되고, 채권 확정적 채권 증감이 가능하다. 자, 이 근저당권 채권 확정은 저당권이랑 비슷해요. 그 이후 효과는 이제 새로운 채권은 근저당권 담보 안 되고, 당연하죠. 이미 근저당권은 이제 그 불확실한 채권인데, 채권이 확정됐으면은 이제 불확실해졌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최고액. 근저당의 담보 범위가 채권 최고액이라 돼 있고, 설정자와 채권자의 관계는 채권 전액 변제까지 저당권이 존속된다. 채권 양도. 채권 확정 전 공저당권 이전 없음. 채권 확정 후 담보권 일부 이전. 자, 물상대위. 근저당권자는 보험금,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가 가능하고 물상대위자도 똑같죠. 근데 이미 수령을 했으면 물상대위가 불가능합니다. 자, 일괄 경매도 비슷한 내용이고 저당권 등기. 채권 변제로 저당권 소멸로 기존 등기를 새로운 채권 담보로 사용. 합의가 있으면 유효해져요. 암기 문장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저당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후에도 그 토지상 건물에 대하여 일괄 경매를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맞죠? 이 경우 두 사건을 병합하여 일괄 견장을 신청하죠. 공동근저당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의 자신의 채권 전액을 청구하였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받고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잔액으로 변제받는 것이며, 이는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 아니고, 맞죠?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든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근저당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맞죠? 자, 불가분 관계는 이제 뗄 수 없는 관계를 경우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맞는 소리고, 이제 4번 볼게요.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에 종속된 권리인 건물이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치게 되므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그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락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하게 되나, 이 경우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지상권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죠. 왜냐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둘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다음 5번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기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부주인 소유인 경우 공매 대가를 동시에 배당할 때는 민법 제 368조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이게 동시 배당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물상보증인이 담보부동산을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제3취득자가 담보부동산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의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이 실행되면서 3취득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자, 아니죠. 그 이유가 지금 3취득자가 담보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담보 채무를 이행을 인수했죠. 그럼 자기의 채무가 될 뿐입니다. 이 담보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 자기에 대한 채무예요. 따라서 구상권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저당이 제공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서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변제자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위 취득한다. 이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이 대위 취득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이걸 풀어서 보면 자, 채무자 물상 자, 채무자 때문에 지금 경매로 넘어갔는데 둘 다 얘가 먼저 팔렸어요. 그래서 채무자 거를 변제를 했어요. 그러면 물상대위는 이 채무자 부동산을 받습니다. 근데 요 물상대위 건 여기에도 저당권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 채권자가 되겠죠. 이 사람이 요 권리를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당연히 되겠죠. 3번 공동저당이 설정된 복수의 부동산이 같은 물상 보증인 소유에 속하고 그중 하나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의 대가만 배당되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권자가 이 공동배당에 따라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이르기까지 공동저당이 설정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니 선순위 공동권자가 배당을 안 받아서 자기도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위해서 저당권 행사를 실행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니 빨리 돈 받아라. 나도 돈 받게. 요런 겁니다. 4번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 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맞아요.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 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10년 적용됩니다. 자, 상법은 5년입니다. 왜 상법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좀 짧게 잡았냐? 그 회사가 사라지고 생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상보증인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이제 타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한 부동산 소유권을 잃은 경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보권 실행으로 부동산을 소유권을 잃게 될 때 매각대금 다 낼 때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맞죠? 왜냐면 경매 같은 경우는 매각대금이 낮게 설정되기 때문에 담보권 실행은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실행해야 됩니다. 3번 근저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근저당권은 계속되는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되는 불특정 다수의 장래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이어서 그 거래가 종료하기 전까지 채권은 계속적으로 증감 변동하거나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스스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되어 있던 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액이 확정된다. 맞죠? 2번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개시되고 매각되었대요. 그러면 매각대금을 지급하였어도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매각 대금을 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자, 그럼 3번.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 범위 또는 채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등 피담보 채무 당일 변경할 수 있어야겠죠.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중 지연 손해금도 근저당권 채권액을 한도에서 전액 담보된다. 맞죠? 뭐 지연 손해금, 이자, 뭐 기타 등등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불특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5번 근저당권은 채권 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상 근저당권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유효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채무자도 그들 중 누구에게 채무를 유효하게 변제할 수 있는 관계, 가령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도 그러한 설정 등기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왜냐? 채권자와 근저당권자가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을 경우. 예를 들면 B가 집 살려고 A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A는 은행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채무자가 달라도 설정할 수 있다. 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 손해금 채권은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된다. 맞죠?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맞죠?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 설정 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맞죠? 자, 저당권은 원본이자 1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 비용을 담당하는 것이며 채권 최고액을 정합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러한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채권 전액을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은 틀렸죠. 근저당권 효력은 채권 최고액에 미치는 거예요. 까지. 채권 최고액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다음 4번.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했네요. 지금 자, 여기서 함정이네요. 자, 보면은 근저당권은 당연히 채권 최고액까지 한도가 있는데 초과하더라도 지금 채권 전액 변제를 안 했어요. 그럼 당연히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 효력은 채권 최고액과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치겠죠. 자, 이런 함정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사후 취득한 대지 사용권에까지 영향을 미치죠. 왜냐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지권이 필요해요. 이제 대지권 같은 경우는 건물이랑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이 효력은 당연히 대지 사용권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진짜 못되게 마음먹어서 대지 사용권 다른 사람한테 팔고 건물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해가지고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4번 틀렸고요. 5번. 공장 건물이나 토지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동저당이 아니라 민법상 일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 효력은 민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공장 건물이나 토지, 종물 또는 부합물에까지 당연히 미치죠. 자,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 효력입니다. 자, 그럼 5번. 근저당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근저당권에 있어서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는 채권 최고액과 관계없이 잠정 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채무 일부인 채권 최고액과 지연 손해금 비용만의 변제 공탁으로는 근저당권 설정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죠. 1번 똑같은 지문이었네요. 자, 그 다음 2번. 공동 근저당권자가 목적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소극적으로 참가하여 우선 배당을 받은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매각 대금을 지급할 때 확정되지만 나머지 목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은 기본거래가 종료되거나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는 등의 다른 확정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지 않는다. 맞죠? 그 다음에 왜냐면 근저당권은 일단은 채무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채권 최고액은 정해져 있어도. 그래서 그 채무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근저당권도 확정이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맞는 소리예요.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무는 근저당 설정 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할 때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 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 설정 등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황이 없을 때는 근저당 설정권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권한은 계약 당사자의 권능이라고 할 것이어서 근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운영할 수 없다. 자, 아니죠. 왜냐면 이제 지금 3취득자도 이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됐어요. 그래서 설정자의 계약을 해지권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원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민사집행법 이제 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돼야 된다. 맞습니다. 5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채무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대의 변제한 경우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의 변제자에게 이전할 여지는 없으나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게 되면 피담보 채권액이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그 근저당권 내지 그 실행으로 인한 경락대금에 대한 권리 중 담보가 남는 부분은 저당권의 일부 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로 여부와 상관없이 대의변제자에게 법률상 당연히 이전된다.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지금 필기가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당사자 사이의 기본계약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각각의 각각의 채권 최고액 합한 금액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공동 저당권의 형식이 아닌 개별 근저당권의 형식을 취한 경우 이런 근저당권은 민법 368조 공동배당입니다. 이게 적용되는 공동 근저당권이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누적적으로 담보하는 근저당권에 해당한다. 맞죠? 이와 같이 누적적 근저당권은 공동 근저당권과 달리 담보의 범위가 중첩되지 않은 것. 왜냐? 저희 담보를 다 따로따로 잡았죠.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채권자는 여러 개의 근저당을 동시에 실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근저당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먼저 실행하여 그 채권 최고의 범위에서 피담보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우선 변제받은 다음 피담보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나머지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범위에서 반복하여 우선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 설정 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를 지금 모두 변제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 설정 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새로운 제3자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양함이 있어 그 3자가 새로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종전 채권자 명의로 이용하여 이에 터를 잡아 지금 저당권 등기를 새로 합의를 하였으면 실제로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새로운 제3자의 채권자는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의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당연히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에 대항할 수 있죠.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공용, 징수 등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받을 금전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이나 인도 전에 압류해야 되고 맞죠? 근저당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토지 소유자가 인도 청구권에 기하여 금전을 수령한 경우 근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죠? 왜냐? 그 목적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 민법 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 설정자가 토지에 건물을 축조할 때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 설정자로는 저당권 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생기되 이거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해 저당권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 축적한 경우뿐 아니라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 축적한 경우라도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이후 환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금액을 받을 때까지 저당물의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제3자가 멸시 회수하는 거는
이제 교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는 등 우선 변제 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면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제거를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성립요건 가해행위가 있는지, 위법성이 있었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가 있는지. 위법행위가 있어도 손해가 없으면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말로 이제 사기를 치는 거야. 나 사실 뭐 키 2m야. 근데 뭐 거짓말은 했지만 손해가 없죠.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손해 판단은 현실 재산 상태를 보고 하는 거고 위법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재산 상태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위법성은 단순 법률 여부가 아니라 사회 질서 위반 여부로 판단해요. 그래서 거짓말도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야. 왜냐면 거짓말로 인해서 내 명예를 실추했기 때문에 사회 질서를 혼란시켰다. 판단 기준은 이런 게 있어요. 침해되는 권리, 침해 행위의 뭐 태양,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인가, 거래 자유 보장성이 필요한가, 경제 사회적 책임이 있는가, 공공이익이 손해가 났는가, 당사자 이익 균형에 손실이 났느냐. 자, 제3자의 채권 침해. 채권은 상대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배타적 효력은 없다. 그러니까 배제시키는 효력은 없는데 채권 침해만으로 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진 않는다. 다만 계약 체결 방해, 뭐 계약 이행 방해, 계약 갱신 방해 등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성립해요. 이제 판단 기준은 채권 내용, 뭐 침해 내용, 고의 또는 해이였냐, 거래 자유, 공공이익, 상간자 불법행위. 자, 제3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자녀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죠. 혼인관계 보호는 배우자의 권리다. 그리고 1조권 침해. 1조권이 이제 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너무 높게 올라가면은 그 주변 뭐 상가나 이런 사람들이 1조권 침해다 하면서 이제 건물 충수 제한하는 거 알죠? 1조 침해 정보, 피해 중대성, 지역 특성, 건물 위치 관계, 공공성. 그래서 전에 네이버였나? 싹 다 유리여서 그 상대방 건물들이 햇빛이 반사돼서 다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소송 걸었다가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로는 네이버가 그 유리를 뭐 바꿨나? 아무튼 뭐 했을 거예요. 조치를 취했을 거예요. 자, 건축법 위반이 없어도 수인 한도를 초과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공로, 공중, 통행로. 어떤 토지가 일반 공중 통행로로 이용되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돼요. 예를 들면 공로 부지 소유자가 통행금지, 철거, 뭐 점유 이전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얘가 강이고 얘가 산이어서 길이 여기 왔어요. 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를 어떤 사람이 샀어요. 주인. 근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는데 뭐 산 타고 다녀라, 강 건너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통행로로 인정되면은 이 사람들은 이 도로 주인은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약에 이 도로를 이제 사용 못하게 하는 거는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이 강에 뭐 다리를 지어줬어요. 그러면 아니면 국가에서 다리를 여기 지어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로도 다닐 수 있겠죠. 다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 길이 편하다고 요 길로 다닌 거는 또 이거 다니는 사람 잘못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통행 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의 보호 의무. 입원 환자에 대한 병원은 진료, 간호, 보호, 숙식 제공 등 포괄적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출입자 통제, 휴대폰 보호, 사물함 제공 등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존재한다. 맞죠? 자, 손해의 개념. 손해의 개념은 현실 재산 상태랑 가상의 재산 상태. 위법 피해가 있어도 재산 상태 차이가 없으면 손해가 없어요. 불법 행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뭐 후유증, 새로운 손해. 예를 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겠죠. 이럴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에 이제 손해가 발생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되고 지연 손해금이 발생하고 지금 현가 산정을 기준으로 해요. 지금 시점. 손해와 동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익을 얻으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요건은 이제 똑같은 원인일 경우.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이제 피해자가 뭐 보험사에서 이제 이익을 얻었어요. 그러면 얘한테 원래 배상해줘야 되는 액이 보험사로 가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에서 공제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손해와 대응 상당 인과관계 있을 경우. 자, 인정 사례는 뭐 유족연금이랑 일시퇴직연금 뭐 이런 거랑, 불인정 사례는 피해자의 근로소득, 개인택시 면허 처분 금지, 토지 지가상수, 제3자 호의 뭐 요 정도가 있고, 건물 손해 산정 수리 가능했을 경우는 당연히 수리비가 나오고, 수리 불가는 건물 시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건물 시가에 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면 철거 비용은 별도니까. 공동 불법행위.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손해 발생 시 연대 책임이 있다. 자, 부진정 연대 채무. 이게 뭐냐? 여러 채무자가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동일한 내용의 채무 전액에 대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이행 책임을 지는 것이다. 특징. 채권자 전액 청구 가능. 그리고 1인 변제. 전액 면책. 왜냐면 부진정 연대 채무이기 때문에 내부 구상 가능. 공동성 판단 공모가 없어도 행위가 객관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손해 발생. 공동 불법. 예를 들면은 이제 전세 사기. 이제 그 부동산 중개인이랑 임대인이랑 전 임차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임차인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이제 자기가 전세금을 받을 거를 이제 확인을 하고, 아, 이 집 진짜 괜찮다. 저당권도 안 잡혀 있고, 이렇게 속인 거예요. 임대인도 속이고, 중개인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속인 거예요. 이렇게 다 같이 결합해서 이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부진정 연대 채무를 각각 집니다. 셋 중 한 사람이라도 갚으면은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자, 공동 불법행위 과실상계. 피해자 과실. 가해자별로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공동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로 평가. 당연하죠. 가해자별로 따로 평가하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뭐가 잘못했고 잘잘못 따지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냥 하나로 칩니다. 자, 1인이 전부 배당하면은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부담 부분 비율을 구상해요. 구상 채무 없이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어요. 사용자 책임. 피용자.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사용자 책임이다. 그러나 사실상 무과실 책임. 과실상계는 가능. 과실상계가 이제 이득받은 부분이 있을 거고 손해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상계시켜주겠다. 내가 이만큼 손해를 봤지만 이득은 이만큼 받기 때문에 손해 빼고 요만큼만 책임을 지겠다. 요 소리고, 보험자 대위.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대위 취득한다. 이게 아까 위에서 말씀했던 그 부분입니다.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왜냐? 보험사에게 줘야 되니까. 보험자의 권리. 구상권, 보험자 대위권. 이 두 개는 별개의 권리예요. 보험자를 대위해서 행사를 하는 거랑 그거랑 이제 구상권은 손해배상을 먼저 해주고 가해자 대신에 가해자한테 받는 게 구상권이야.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쭉 읽어보시면 되고, 자, 바로 자, 1번부터 보면 제3자의 채권 침해. 제3자가 채권을 해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다면 이로써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거 맞는 소리죠. 3자의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 사이의 계약 체계를 방해하거나
계약 갱신을 하여 이제 이런 경우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죠. 채권 침해 위법성은 침해된 채권 내용, 침해 행위, 침해 행위 태양. 자, 태양은 어떤 방식을 썼느냐.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침해 행위 방식. 침해자의 고의 또는 이런 유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맞죠?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정당한 법률 행위인 이상 이를 요청한 행위 또한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 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인정되죠. 채권자 상호 간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자유경쟁이 허용되는 것이지만 3자에 의하여 채권이 침해되었으면 그 자체로 그리고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불법행위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자, 일반적 채권에 대해서는 배타적 효력이 부인되고 요까지 맞아요. 자, 보면은 상대권이기 때문에 배타적 효력이 없습니다. 배타적이 이제 배제시킨다거나 뭐 그런 소리죠. 2번 옳지 않은 것.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은 후에 계속해서 이제 직장에 근무하여 보수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수 없죠. 이건 별도니까. 아파트 건축으로 인근 토지자의 일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 경우 지가 상승은 손해배상액이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그 망인의 가족들이 망인의 가동 연한이 돌아가기 전에 미리 개인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고 받은 돈에 대한 망인의 가동 연한까지 법정 이전 상당 이익을 망인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요. 이건 별도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망인의 일실퇴직연금액에서 유족연금액을 공제해야 된다. 이것도 맞아요. 자, 이 부분이 살짝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불법 혐의로 사망을 했을 때 유족이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권이에요. 왜냐면 퇴직연금을 이만큼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만큼 못 받았다. 이 정도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거를 상속함과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손해배상 부분도 자 동시에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면 그러면 유족연금이 사망한 시점부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족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시퇴직 연금 금액에서 요때 받았을 금액이면 퇴직금이 얼마였을까? 아니면 유족 연금액 요때 지금 시작 시점이 됐죠? 그럼 요 부분이 중복으로 지금 받았기 때문에 공제하는 겁니다. 자, 피해자가 수령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따라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수입 상당의
손해행위에서만 공제되어야 된다. 이것도 맞죠? 자,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에 차이가 없다면 손해가 발생했다 할 수 없다. 맞죠? 배우자가 있는 부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부녀가 배우자가 불과하거나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일어나게 한 경우 상간자는 그 부녀의 자녀에 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함으로 그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녀한테서 이제 아빠랑 엄마를 뺏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해당 안 되고 그 배우자만 해당됩니다. 3번. 손해배상 의무자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단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경감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선 전혀 예상할 수 없던 후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왜냐?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연 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니 상당하다. 그러니까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어요. 거기 만약에 내가 손해배상금까지 이제 포함해서 줬으면 모르겠는데 포함해서 줬지만 지금 후발에 더 터진 게 있어서 손해가 생각보다 적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금액을 못 받았다 해서 지연 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하고 후발 손해가 판명될 때 불법행위 사유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 적극적 자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현가 산정의 원칙적인 기준시가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현가 산정의 기준식이나 지연 손해금의 계산일이 될 수 없다. 당연하죠. 불법행위 이후에 생긴 손해니까. 그리고 5번.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병원은 진료뿐 아니라 환자에 대한 숙식의 제공을 비롯하여 간호, 보호 등 입원에 따른 포괄적인 채무를 짐으로 병원은 병실의 출입자를 통제, 감독하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입원 환자에게 휴대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된다. 보할 의무가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자,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로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해야 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의 부지는 소유자가 이를 점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토지 철거 점유 이전 토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 남용이라 보아야 한다. 맞죠? 이은 매수인이 매도인 등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부동산을 고가에 매수하게 됨으로써 있게 된 손해는 그 부동산의 매수 당시 시가와 매수 가격과의 차익이지만 그 후 부동산 시가 상승은 이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했죠. 그 당시가 중요한 겁니다. 이은 틀렸고 디귿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은 다른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정의 금전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통화를 가리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은 당사자가 외국 통화로 지급하였다는 약정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액이 외국 통화로 지정되는 외화 채권이라고 할 수 없죠. 자, 그 다음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그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확정 판결 내용이 실질적 권리관계에 배치되어 부당하고 또는 그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채권자가 이를 알고 있다면 그 집행행위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수 없죠. 자, 만약에 그 판결에
뭐 불법행위가 있었다. 그러면 뭐 집행의소나 이런 소를 제기하여서 이제 요청을 해야 되지. 무조건 너 알고 있었으니까 이거 무조건 불법행위 이건 아닙니다. 예를 틀렸고 어떤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 건축법 일조에 방해한 직접적인 단속 규범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인 일조 방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죠. 자, 기후 디귿 빼고 다 틀렸네요. 5번.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하는 본문은 부당이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이익 반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맞죠? 그 다음에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맞죠? 그냥 이건 과실상계가 아니라 그냥 계약 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 계약의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平원칙에 기하여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 있어서 과실상계에 준하는 권리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 당연히 아니 되겠죠. 왜냐면 원인의 일부만 제공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원인의 전부를 제공하였다. 이럴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겠는데 대부분 계약 해지는 서로 쌍방 잘못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피용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손해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는 있죠. 자, 3번에서 4번이 좀 심화로 들어간 거예요. 자, 공포에 의해서 허용되진 아니하지만 피해자에게 그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범위를 정할 때 고려를 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겠죠. 5번. 불법행위로 인하여 건물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교환가치, 시가가 통상의 손해이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건물 시가에는 건물 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다. 맞죠? 자, 그 다음 공동 불법행위 책임 옳지 않은 것 공동 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다른 공동 불법 보험자들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상법 682조에 따라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이 보험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나 이러한 구상권과 보험자 대위권은 내용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다. 맞죠? 왜냐? 구상권은 이제 내가 보험자에게 직접 니들이 줄 돈 갚았으니까 니들이 내나 이거고 보험자 대위권은 이 보험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완전 별도예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반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 대해 부담하는 불법행위 책임과 공동 불법행위 책임으로써 부진적 연대 채무의 관계가 있지만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금원에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 다른 성격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위자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금원 지급으로 인한 변제 효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를 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위침. 왜냐?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뭐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뭐 합산을 해서 빼던가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긴 할 거예요. 3번.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은 가해자가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공동 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 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 불법 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된다. 자, 그다음 공동 불법 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하여 면책된 경우 그 공동 불법 행위자의 과실이 없다면 그에 따른 다른 공동 불법 행위자들의 구상 의무는 부진정 연대 관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는 이제 뭐 이만큼 불법 행위를 했으면 각자 이제 비율을 요만큼만 부담하거나 A 뭐 B, C 이런 식으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제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이 과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행위는 했지만은 잘못은 안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상대방 층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계약서 이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이제 잘못 비율을 나눌 수 없으니까는 그냥 요거를 ABC를 전체적으로 부진정 연대관계로 본다는 소리예요. 자, 환자가 수혈로 인한 에이즈에 감염된 경우 에이즈에 감염된 혈액을 수혈한 적십자 과실로 수혈로 인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위험 등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들의 과실은 공동 불법 행위를 구상하지 않는다. 이게 요소리예요. 부진정 연대 관계 있는데 단지 그러니까 이 소리죠. 지금 이 의사랑 적십자랑 부진정 그러니까 지금 연대 관계인데 공동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의사가 좀 과실이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대안적 십자회가 이 손해배상을 다 하면 얘도 자연스럽게 면제. 부진정 이런 부진정 연대 관계가 된다. 요 소리입니다.